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는 국제 거래와 환율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굉장히 많이 추워졌는데 여러분 모두 감기 조심하시고, 자, 수업 시작할게요. 자, 오늘의 학습 목표는 국제 거래의 특징과 필요성을 설명할 수 있다. 자, 국제 거래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그래서 이거는 한번 넘어가고, 자, 바로 봅시다. 자, 국제 거래란 무엇이고 왜 필요할까? 자, 일단 국제 거래의 의미와 특징입니다. 자, 국제 거래란 말 그대로 국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거래예요. 그러니까 즉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거래가 아니라 나라와 나라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거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세계화의 영향으로 인해서 그 국제 거래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자, 그리고 그 특징을 보면 물가를 기준이 되는 연도와 비교한 관세 부과라는 게 있어요. 관세 부과. 그래서 이 관세 부과한다는 건 뭐냐면, 관세가 일단 외국 상품이 우리나라로 넘어올 때 그냥 넘어오는 게 아니라 세금이 붙여서 넘어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외국에서 뭐 150달러였다면 우리나라로 넘어올 때는 세금을 붙여서 넘어와요. 그게 바로 뭐냐면 관세입니다. 관세. 아시겠죠? 그래서 그 해외 직구 같은 걸 하다 보면은 이제 통관 절차라는 걸 이제 많이 볼 거예요. 그런 단어 같은 걸. 그래서 이제 물품이 우리나라로 넘어올 때 그 텍스가 붙어요. 그게 관세인데, 그래서 통관 절차를 거치면서 세금이 붙는 거, 그게 바로 관세다. 그래서 국제 거래를 할 때는 이런 관세를 부과한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 자, 서로 다른 화폐를 사용한다. 그래서 우리나라 상품을 살 때는 우리나라 돈 화폐인 이제 뭐 원으로 이제 계산을 하는데, 이제 뭐 예를 들어 뭐 미국의 상품을 계산하려면 원으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달러로 계산하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그 우리가 이제 이따 배울 거지만 우리나라 돈과 그리고 달러가 얼마의 교환이 되는지, 이제 그거를 환율이라고 하는데, 그 교환되는 그 화폐에 따라서 이제 외국 상품을 구입하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가 드는지 계산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3번. 자, 상품 이동이 좀 제한적이다. 왜냐하면 나라마다 법과 제도가 다르기 때문에 수입하고 수출하는데 제한이 있을 수 있다. 뭐 극단적인 예로 뭐 미국의 어느 주는 뭐 마약 같은 게 합법이 되죠. 그렇죠? 뭐 마리화나 뭐 이런 대마초 같은 게 합법인 나라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대마초가 이제 합법이 아니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로 수입했다가 큰일 나겠죠. 그렇죠? 그래서 나라마다 법과 제도가 다르기 때문에 상품의 이동이 항상 자유로운 것만은 아니다. 자, 그럼 국제 거래가 왜 필요할까? 자, 일단 왜 국제 거래를 하냐? 국가 상호 간 이득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 국가별로 여러 가지 차이가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게 뭐 자연적인 환경이나 아니면 사회적, 기술적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각 나라에서 잘 만들 수 있는 것들이 있단 말이야. 예를 들어 우리나라는 뭐 반도체나 기술력이 좋기 때문에 반도체, 뭐 자동차 이런 거를 잘 만들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런 자연 환경 때문에 이제 뭐 석유나 이런 어떤 그런 자원에 있어서 조금 불리한 면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런 자원들을 수입하고, 그리고 그런 기술력을 바탕으로 반도체 이런 것들은 수출하는 그런 형태를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생산에 유리한 거는 수출하고 생산에 불리한 상품은 수입한다. 이거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겠죠. 그래서 국가 상호 간, 국가 서로 서로에게 이득이 되기 때문에 국제 거래를 하고 있다. 두 번째, 생산비를 절약할 수 있다. 자, 왜냐하면 자, 세계 시장을 상대로 대규모 생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생산비라는 거는 많이 만들면 많이 만들수록 점점 줄어들어요. 그 단가가 뭐 예를 들어 내가 어떤 상품을 100개 만들 때와 그리고 뭐 한 1000만 개 만들 때와 그 단가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게, 생산비는 n분의 1로 나누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100분의 1로 나누냐 1000만 분의 1로 나누냐, 당연히 그 1000만 분의 1로 나누면
생산비가 줄어들겠죠. 그렇죠? 그래서 대규모 생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생산비가 절약될 수 있다. 그리고 선진국의 기술을 도입할 수 있다. 이제 국제거래를 계속 하다 보면은 다른 나라의 기술력도 자연스럽게 흡수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선진국의 기술도 도입하는 데 유리할 수 있다. 세 번째, 자 그리고 부족한 생산 요소의 도입이 가능한다. 이제 뭐 생산 시설의 확충이나 고용이 증대될 수 있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제 국제 거래를 하다 보면 이제 상품만 거래되는 게 아니라 이제 노동까지 거래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에 가서 이렇게 일을 하는 경우도 있고,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일을 하는 경우도 있죠. 그리고 뭐 이런 노동뿐만 아니라 뭐 자본도 이동될 수 있겠죠.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투자를 할 수 있고, 우리나라 사람들도 외국에 투자를 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부족한 생산 요소를 도입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뭐 노동력이 부족해 그러면은 외국의 노동력들,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이렇게 일을 할 수 있고, 그런 식으로 부족한 생산 요소를 도입 가능하다. 자, 그럼 이제 환율인데, 자 환율. 자, 그럼 아까 선생님 잠깐 얘기했지만 환율이란 건 뭐냐면 우리나라 화폐 그리고 자국 우리 이제 외국의 화폐와 자국 화폐, 그러니까 자국 화폐라는 거는 스스로 자를 써서 우리나라 화폐를 의미해요. 그래서 외국 화폐와 우리나라 화폐를 교환하는 거예요. 교환. 그 교환하는 비율을 환율이라고 합니다. 환율.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은 너희들이 좀 헷갈릴 수 있는데, 그냥 쉽게 얘기해서 외국 화폐의 가격이라고 생각하면 돼. 아시겠죠? 이건 또 뭔 소리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외국 화폐라는 개념을 그냥 잠깐 생각하지 말고 외국 화폐가 하나의 상품이라고 생각해보자. 그냥 하나의 상품. 아시겠죠? 외국 화폐라는 이름을 가진 상품이야. 그 상품의 가격이 얼마냐는 거야. 아시겠죠? 그 외국 화폐가 예를 들어 1달러야. 1달러. 1달러라는 그 상품 가격. 1달러의 상품 가격이 얼마냐? 우리나라 돈으로 그게 1,000원이다 라는 거야. 아시겠죠? 예를 들어 그러면은 그때 환율은 1달러에 1,000원이 거래된다라고 이렇게 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1달러를 얻기 위해서는 내가 1,000원을 내야 1달러를 살 수 있는 거야.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조금 이해가 좀 쉬울 수 있어요. 자, 그러면 환율이 어떻게 결정되고 이제 변동되냐? 자, 결정되는 거는 우리가 다 배운 거야 이미. 자, 모든 시장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이제 결정이 되는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환율이 결정되는 것도 외화의 수요와 외화의 공급 곡선이 만나는 지점에서 환율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여기 그래프 보면 알겠지만 파란색이 외화에 대한 수요예요. 그러니까 외국 화폐에 대한 수요, 그리고 빨간색이 외국 화폐에 대한 공급 곡선입니다. 그래서 이 외화에 대한 수요와 외화에 대한 공급이 만나는 그 지점에서 균형 환율이 결정되고, 균형 환율이 결정되는 지점에서 균형 거래량이 결정된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초과 수요가 있을 때는 환율이 어떻게 될까? 그렇죠. 점점 오를 것이고, 초과 공급이 있을 때는 점점 내릴 것이다. 그래서 환율의 결정 보면 외화의 수요와 외화의 공급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외화에 대한 수요, 공급인데, 자, 그럼 수요 측면은 무슨 뜻이냐면 외국에서 외화를 사용하는 경우에 발생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 쉽게 얘기해서 외화가 필요한 경우야. 외화가 필요한 경우랑 관계된 거는 다 수요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내 지금 외화가 필요해 이러면 외화에 대한 수요야. 아시겠죠? 그리고 외화에 대한 공급은 외화가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거야. 아시겠죠? 외화가 우리나라로 들어올 때 우리는 공급이라고 합니다. 공급. 아시겠죠? 공급. 자, 그러면 환율의 변동인데, 자, 이것도 수요 공급 법칙과 그대로 따라가시면 돼요. 자, 환율이 상승하는 경우는 언제냐? 수요 공급 곡선을 생각하면 돼.
그래서 수요 공급 곡선에서 외화에 대한 수요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면, 즉 외화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거나, 또는 수요 공급 곡선에서 공급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하면, 즉 외화에 대한 공급이 감소하면 환율은 상승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상승한다. 자, 그리고 환율이 상승한다라는 건 무슨 의미냐면, 자, 우리가 아까 1달러를 사기 위해선 1,000원이라 그랬잖아. 그치? 1달러를 사려면 내가 1,000원을 줘야 1달러를 줬어. 그치? 근데 환율이 상승한다는 건 뭐냐면, 이제 1달러를 얻기 위해선 1,000원이 아니라 1,100원을 줘야 얻을 수 있다는 거야. 아시겠죠? 그럴 때 우리는 환율이 상승한다라고 봅니다. 환율이 상승한다. 자, 그리고 반대, 환율이 하락하는 거는 그것도 수요 공급 곡선에서 보시면 돼요. 외화에 대한 수요가 감소했을 때, 즉 수요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했을 때 환율은 하락하고, 그리고 수요 공급 곡선에서 공급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했을 때, 즉 외화에 대한 공급이 증가했을 때 환율이 하락한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것도 오른쪽을 보면, 자, 1달러에 1,000원이었지. 그치? 그러니까 1달러를 얻기 위해선 1,000원을 줘야 됐어. 근데 환율이 하락하면 이제 1달러를 얻기 위해서는 1,000원이 아니라 900원만 줘도 1달러를 얻을 수 있는 거야. 이럴 때 우리는 환율이 하락했다라고 봅니다. 자, 여기서 이제 불리한 사람과 유리한 사람이 나오는데, 이런 게 이제 중요한 거야. 응용인데. 자, 생각해보자. 자, 환율이 지금 1,100원으로 올랐다고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 우리는 쉽게 그냥 계산하기 쉽게 2,000원이라고 해봅시다. 환율이 1달러에 2,000원으로 올랐어. 자, 그때 누가 유리하고 누가 불리할지 한번 생각해보자. 자, 일단 수출업자 한번 보자. 수출업자. 자, 수출이라는 거는 우리나라 상품을 외국에 갖다 파는 거죠. 그쵸? 자, 그때 우리나라 사람이 환율이 오르기 전이야. 1달러에 1,000원일 때 1,000원짜리 볼펜을 외국에 갖다 파는 수출업자야. 1,000원짜리 모나미 볼펜을 외국에 갖다 파는 사람이야. 자, 근데 이때 환율이 1달러에 1,000원이었던 게 1달러에 2,000원 오른 거야. 그럼 예전에는 1,000원에 샀잖아. 그치? 1,000원짜리 모나미 볼펜이니까. 그래서 이 1,000원짜리 모나미 볼펜을 외국에 얼마에 팔았을까? 그렇죠. 1,000원에 1달러가 교환됐잖아. 그러니까 1,000원짜리를 1달러에 팔았겠지. 그치? 자, 그런데 이제는 이제 1,000원짜리 볼펜을 샀어요. 사가지고 이제 미국에 왔어. 그래서 미국에 갖다 팔 거야. 자, 근데 나는 이제 1,000원짜리를 팔려고 하는데, 근데 이제 1달러에 2,000원이래. 2,000원. 1달러에 2,000원이에요. 이제 1달러에 1,000원이 아니라, 자, 그러면은 난 1,000원짜리 볼펜을 몇 달러에 팔아야 될까? 1달러에 2,000원 올랐어. 2,000원. 자, 지금 1달러를 얻기 위해서는 2,000원씩이나 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 화폐 가치가 상대적으로 하락한 거지. 그치? 그래서 여기 보면은 원화 가치가 하락했다 이렇게 나오죠. 그쵸? 그래서 우리나라 화폐 가치가 상대적으로 하락한 건데, 자, 이렇게 하락했을 경우에는 이제 1,000원짜리 볼펜을 1달러에 파는 게 아니라 0.5달러에 파는 거예요. 자, 가격이 어떻게 됐어? 가격이 싸졌지. 그럼 외국 사람들이 같은 상품이면, 비슷한 상품이면 가격이 싼 거를 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수출이 잘 돼요. 그래서 수출업자는 유리하게 되겠지. 유리하게. 자, 반대로 수입업자야. 자, 수입업자는 역시 외국에서 1달러짜리, 수입업자는 외국 상품 우리나라로 갔다 와서 파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이제 외국에 1달러짜리 볼펜을 수입해서 우리나라에 팔 건데, 자, 예전에는 1,000원이었어요. 1달러에 1,000원. 그래서 1달러의 외국 상품을 우리나라에서 1,000원에 팔았어. 1,000원에 팔았는데 이제 1달러에 2,000원이 됐어요. 2,000원이 됐으면 이제 1달러 상품을 1,000원이 아니라 얼마에 팔아야 돼? 2,000원에 팔아야 되지. 가격이 2배가 됐어요. 그쵸? 비싸졌지?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거 살까? 안 사겠지. 그래서 수입업자는 불리해진다. 자, 그리고 환율이 하락했을 때 한번 봅시다. 하락했을 때, 자, 한국인 유학생 먼저 보자. 자, 한국인 유학생은 아무래도 이제 유학을 하고 있으니까 달러가 필요할 거야. 그치? 그러면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달러를 계속 부모님이 보내주셔야겠지. 그치? 보내주셔야 되는데, 근데
자, 예전에는 1달러에 1,000원이었어. 그러니까 1달러 보내려면 1,000원이 필요했어. 그치? 엄마 나 1달러가 필요해요. 그러면은 엄마가 1,000원 가지고 1달러 보내주면 됐단 말이야. 자, 근데 환율이 내렸네. 자, 그럼 이제 1달러에 900원이야. 그럼 엄마 나 1달러가 필요해요. 그럼 엄마는 얼마만 보내주면 돼? 900원만 보내주면 1달러를 얻을 수 있지. 그치? 그래서 유학생은 유리해진다. 자, 그럼 관광객 먼저 볼까? 관광객. 자, 1달러에 1,000원이었어요. 그럼 우리나라에 오려면 우리나라 화폐가 필요할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우리나라 화폐를 살 거야. 그러면은 1,000원을 얻기 위해서는 1달러를 줘야 돼. 1달러를 줘야 1,000원을 살 수 있었단 말이야. 자, 근데 이제 환율이 내렸어요. 내려서 1달러에 900원이라고 해보자. 자, 그러면은 내가 1달러를 얻기 위해 900원을 얻기 위해서 1달러 줘야 돼. 즉 1달러를 내도 900원밖에 못 얻는다는 거야. 예전에는 1달러 내면 1,000원 얻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환율이 하락해서 1달러 내면은 900원밖에 못 얻게 된다. 즉 지금 원화의 파워가 세졌지. 그치? 예전에는 1달러로 1,000원씩이나 살 수 있었는데 지금은 1달러로 900원밖에 못 사니까 원화 가치가 상승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환율이 상승하면은 원화 가치는 하락하고 환율이 하락하면 원화 가치는 상승한다. 그래서 환율과 원화 가치는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방금 선생님 설명했던 거랑 이제 비슷한 건데 환율이 상승하면 그 반대 방향인 원화 가치는 하락한다. 그래서 수출은 어떻게 된다 그랬죠? 증가한다. 증가한다. 그리고 수입은 반대로 감소한다. 설명했으니까 또 설명하지 않을게. 자, 그리고 환율이 상승하게 되면 국내 물가도 상승하게 됩니다. 이거는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가 있는데 대표적인 거는 수출이 증가해요. 수출이 증가하게 되면은 우리나라가 이제 한마디로 우리나라에 돈이 많이 들어오게 되는 거야. 우리나라 돈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 자연스럽게 물가는 상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GDP 규모가 점점 커지기 때문에 이제 국내 물가는 상승할 수밖에 없다. 자, 그리고 해외 여행 및 유학이 감소하게 된다. 당연한 얘기겠지. 이제 1달러를 얻기 위해서 원래는 1,000원이었는데 이제 환율이 상승해서 1달러에 2,000원이야. 그러니까 외국 여행하려면 달러가 필요한데 예전에는 1달러 사기 위해서 1,000원이면 됐는데 이제는 2,000원을 줘야 겨우 1달러를 얻게 됐잖아. 그래서 해외 여행하거나 유학하는 게 좀 힘들어지겠죠. 그리고 외채 상환의 부담이 증가하게 된다. 자, 외채라는 건 뭐냐면 외국한테 빌린 돈이야. 빌린 돈. 이제 빌린 돈을 갚는 건데 근데 이것도 당연히 부담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게 예를 들어 1달러를 빌렸어. 그러면은 환율이 상승하기 전에 1달러에 1,000원이었어. 그러면 1,000원만 주면 1달러 갚을 수 있었어. 근데 환율이 상승했어. 그래서 1달러에 2,000원으로 상승했습니다. 그러면 1달러 갚기 위해서 2,000원을 줘야 2,000원을 줘야 외국의 빚을 갚을 수 있겠지. 즉 외채 상환에 대한 부담이 증가하게 되겠죠. 자, 다음은 환율 하락입니다. 자, 반대니까 원화 가치는 상승한다. 자, 환율 상승과 다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수출은 감소하고 수입은 증가한다. 그리고 수입이 증가하고 수출이 감소하게 되니까 우리나라에 이제 우리나라 상품을 많이 못 판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GDP 규모는 예전보다 증가폭이 감소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국내 물가는 하락하게 된다. 그리고 해외여행 및 유학은 증가할 수밖에 없겠죠. 그쵸? 왜냐면 1달러에 1,000원이었던 게 1달러에 900원이 됐어. 그러면은 이제 1달러를 얻기 위해서 예전보다 더 적은 돈으로 900원으로 1달러를 살 수 있게 됐으니까 해외여행하는데 유리하고 유학하는데도 유리하겠죠. 그리고 외채 상환하는데도 부담이 감소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1달러에 1,000원이었던 게 1달러에 900원이니까 1달러를 빌렸다면 1,000원으로 갚을 거 900원으로 갚을 수 있게 되었으니까 외채 상환 부담은 감소하게 되었다. 자, 이렇게 외화에 대한 수요는 외화가 필요한 경우. 그래서 뭐 수입을 하거나 수입할 때 외국 상품을 사는 거잖아. 그치? 외국 상품을 우리나라로 들여오려면 외국 상품을 사야겠지. 그러려면은 외국 상품을 사야 되니까 외화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해외 여행을 하려고 해도 외화가 필요해요. 그리고 외국에 투자를 하려고 해도 우리나라 원으로 투자할 수 없단 말이야. 달러로 투자해야 되니까 외화가 필요하고,
그리고 유학할 때도 외화가 필요해요. 그래서 외국에서 외화를 사용하려고 할 때는 다 외화의 수요 측면이다. 그리고 공급 측면, 이건 아까 외화가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거라 그랬지. 그래서 수출로 벌었어. 우리나라 상품을 외국에 갖다 팔았어. 그러면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외화를 줄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외화가 국내로 유입될 것이고, 외국인이 국내 관광을 해요. 외화가 유입되고, 외국인이 우리나라로 투자를 해요. 외화가 유입된다. 그래서 외화가 국내로 들어오는 경우에 외화의 공급 측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거 한번 살펴보자. 자, 가부터 봅시다. 한류 열풍으로 외국인 관광객과 외국인 유학생이 급증했다. 자, 외국인 관광객과 외국인 유학생이 급증했대. 자,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로 들어오네. 자, 이거는 무슨 측면일까요? 그렇죠. 외화의 공급 측면이지. 외화가 들어오고 있어요. 그렇죠? 자, 그리고 나를 봅시다. 자, 전염병으로 인해 해외여행을 떠나려는 우리나라 국민이 감소했다. 자, 해외여행이란 거는 외화가 필요한 경우지. 근데 국민이 감소했다네. 그치? 감소했다니까 외화에 대한 수요가 감소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다 보자. 자, 중국 금융시장 투자 수익률이 높아서 우리나라 중국 투자 증가했다. 자, 외국에 대한 투자네. 그치? 외국에 대한 투자니까 외국에 투자하려면 외국 돈이 필요해요. 외화에 대한 수요다. 자, 수요가 어떻게 되고 있다? 증가하고 있다. 자, 라. 경제 위기로 수입품의 소비가 줄어들어 외국 상품의 수입이 감소했다. 자, 수입이 감소했다. 외국의 상품이 우리나라로 들어오려면 외국의 상품을 사야 돼. 외국 상품을 사려면 외국 돈이 필요해요. 자, 외화에 대한 수요다. 수요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 감소하고 있다. 그래서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변동하는 거. 자, 이거는 수요 공급 곡선으로 한번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해보세요. 자, 이거 그대로 넘어가지 말고 직접 한번 해보세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오늘 시간은 환율에 대해서 배웠는데 환율 조금 까다로울 수 있지만 이해를 한번 하고 나면 전혀 어려운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한번 복습 한번 꼭 한번 해보세요. 자, 고생 많았습니다.